정묘호란초 의주부윤 이완의 죽음 상황에 관한 상반된 문헌 기술 검토라는 주제로 앞으로 30분 동안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요점만 정리를 해가지고 시간 관계상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은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 이순신의 큰형 이희신의 네 아들 중 막내 아들입니다. 담력과 용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나이 20세 때인 1598년에 숙부 이순신의 기함을 타고 노량해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전사하자 전군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유언에 따라 죽음을 숨기고 전투를 독려함으로써 마침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완은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란이 끝난 1599년에 무과에 합격해서 여러 관직을 거쳐서 1624년에 평안도 의주부윤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의주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사를 하면은 다들 그렇게 전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독 이완만은 조선 후기 3세기 동안을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평가가 이어집니다. 대체로 관찬서와 전기류에는 끝까지 항전하다가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순국했다는 의로운 죽음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야사를 중심으로는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어서 적의 침입을 알지 못했고 마침내 적에게 사로잡혀 삶아 죽임을 당했다는 의롭지 못한 죽음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기술은 저술자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혹은 의로운 죽음으로 혹은 의롭지 못한 죽음으로 기술되어서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옵니다. 참 매우 특이하죠. 4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 제가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합리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당시 의주부윤 이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묘호란초 의주성 전투와 부윤 이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정묘호란의 발발입니다. 1619년에 명나라의 10만 대군이 후금의 사루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명나라 멸망의 시초죠. 그때 참전했던 15,500명의 조선군도 심화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당시 조선군 지휘관 도원수, 강홍립 이하 패잔병들은 후금군에 항복합니다. 이후 후금은 1621년에 요동지역을 장악합니다. 당시 후금 국왕 누르하치에 이어 아들 홍타이지가 1626년 9월에 청태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후금이 요동지역을 장악하자 요동주민 10여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평안도 땅으로 대거 넘어옵니다. 명나라 총병관 모문용이 이들 요동 유민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요동을 회복하고자 평안도 용천에 주둔을 합니다. 이때 이 모문용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 후금군이 그대로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수천 명의 기병을 동원해가지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몰래 건너와가지고 용천을 급습합니다. 그러나 모문용 제거에 실패하고 곧바로 철수합니다. 그런데 당시 후금의 군사행동이 워낙 신속했기 때문에 조선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1622년에 모문용은 평안도 철산 앞바다
가도에 동강진을 개설하고 주둔합니다. 1624년에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평안도 백마절도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한 달 만에 진압이 됐는데 이로 인해 서북 지역의 군사 대비태세는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릅니다. 다음에 1625년에 이괄의 잔당 한윤 등이 후금으로 도망가가지고 조선 침공을 부추깁니다. 당시에 후금의 지도부는 두 가지 견해가 양립이 됐어요. 지금 명나라하고 치열한 전투 중이기 때문에 조선 침공은 나중에 하자 하는 견해가 있었고, 또 아니다, 먼저 조선을 체한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바로 조선을 먼저 정복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주도한 자가 홍타이지인데, 누르하치에 이어서 이 자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지는 등극한 지 무려 겨우 4개월 만에 전광석화처럼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주성 전투와 부윤 이완의 죽음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데, 1627년 1월 13일에 후금군의 기병 3만여 명이 투항한 강옥립과 한윤 등을 향도로 삼아 의주성 북쪽 압록강 건너편의 봉황성으로 비밀히 진격을 합니다. 이날 밤 후금의 대군은 압록강 북안의 명나라 초소를 모두 급습을 해가지고 남김없이 이들 초병을 포획합니다. 정태종 실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들의 아마 행적을 노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비밀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당시 의주성은 우리 부윤 이완이 군사와 백성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방어 중에 있었죠. 이완은 이때 임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도 몸도 안 좋았고, 그래서 사직 상소로 올렸지만은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의주성은 이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믿음의 신임을 받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1월 13일 초저녁에 후금군은 간첩 한윤을 중국인으로 변장시켜 몰래 의주성 안으로 잠입합니다. 동시에 후금의 정찰병도 성벽의 수구, 물 빠지는 구멍을 통해서 성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의주성 지휘부에서는 이러한 적군의 성안 침입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러한 후금군의 비밀한 의주성 침입 성공은 투항 전에 의주부 판관을 지낸 한윤의 아주 치밀한 정보 제공 덕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13일 사경, 그러니까 14일 새벽 2시죠. 후금의 대군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몰래 건너가지고 의주성을 포위합니다. 짊어지고 온 갈대로 해자, 성 밖에 구덩이, 판홍 구덩이, 해자를 메꾼 뒤에 운제, 사다리를 서쪽 성벽에 걸고 성안 진입을 시도합니다. 동시에 이미 성내에 잠입한 간첩 한윤과 정찰병이 무기창고에 방어를 함으로써 성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그들은 의주성 서문의 수문장을 살해하고 성문을 개방합니다. 이윽고 성내로 쇄도한 후금군과 의주 수비군 사이에 밤새도록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전투는 14일 오전 정오까지 이어졌지만 의주 수비군은 중과부적으로 성이 마침내 함락이 됩니다. 이완은 엄지손가락이 끊어질 때까지 활을 쏘며 치열하게 싸우다 죽었다 합니다. 또 대소 장관과 수많은 백성 및 군사들도 적에게 도륙당했습니다. 이완이 죽자 강옥립은 그의 충절을 의롭게 여겨 유해를 수습해서 성 남쪽에 묻고 표묘를 세워 관작과 성명을 써서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합니다. 후금군이 물러간 뒤 이완의 아들 이지연이 유해를 수습하여 경기도 용인 광교산 아래의 선영에 장사질했습니다. 자, 의주부인 이완의 죽음 상황에 관해서는 상반된 문헌 기술이 전해오는데, 먼저 의로운 죽음 상황으로 기술한 문헌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이 의롭게 죽었다고 최초로 기록한 문헌은 신달도의 강도일록인데 1627년 1월 19일 기사에 부윤 이완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었다 했습니다.
문장 4대가 중에 한 명인 계곡 장류는 모도되게 회자문을 작성한 분인데, 이완 등이 성을 빙 둘러서 적과 혈전을 벌이다가 힘이 다해 죽었다 그랬어요. 또 조선 정부가 중국에 올린 주문에는 이완 등이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4월 22일에 이르면 조선 조정에서는 이완 등이 군사를 모아 거리에서 싸워 매우 많은 적을 죽이고 힘이 다해 패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이완에게 추징과 치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곧 조선 정부가 이완이 의롭게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완의 죽음 상황을 의롭게 보는 조정의 공로는 이미 1627년 당시에 형성이 됐습니다.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해 12월에 인조가 정묘호란 때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자의 가족에게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완의 처자에게도 쌀 2섬과 콩, 소금 각 한 섬이 하사되는 것으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완의 죽음 상황을 의로운 죽음으로 기술한 내용이 관변문을 중심으로 조선 말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부록 이런 그러한 문헌 자료를 집성한 내용입니다. 이후 이완에게 각종 은전이 내려집니다. 숙종은 이완에게 정려를 내리고, 영조는 아산 현충사에 이완을 추배합니다. 정조는 강민의 시호를 내리고, 순조는 의주의 귀암사를 건립해서 정묘호란 때 순절한 이완 등 여러 장소를 배양합니다. 조선 마지막 왕 순종은 지방관을 보내서 이완의 묘소의 무덤에 취재합니다.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의롭지 못한 죽음 상황으로 기술한 문헌 자료들은 어떠한 것인가? 최초로 기록한 내용은 조경남의 속잡록인데 1627년 1월 기사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날 부윤 이완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자 성중이 흉흉하여 적의 통첩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14일 적병이 의주를 함락하고 부윤 이완과 판관 최목량을 죽였다. 이에 앞서 이완은 오랫동안 인심을 잃어 죽은 군사들이 적에게 귀순할 뜻이 많았는데, 적병이 압록강을 건너오게 되자 군졸들의 마음이 흩어졌다. 적 한윤이 무기 창고에 불을 지르니 온 성안이 어지러워졌고, 반란민이 성문을 열고 적을 맞아 들여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으며 이완 등은 사로잡혔다. 이어서 후금군이 이완을 삶아 죽여 하늘에 제사 지냈다. 요컨대 이완이 오랫동안 인심을 잃어 군졸들의 마음이 흩어졌고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으며 마침내 적이 성을 함락하고 이완을 붙잡아 삶아 죽여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매우 의롭지 못한 죽음 상황입니다. 속잡록에 이러한 의롭지 못한 내용은 이후 여러 문헌에 3세기 동안 내내 반복 인용되는 전거가 되었습니다. 1635년에 발간된 편자미상의 국조편연에는 이 앞에 속잡록의 내용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설을 추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완은 오늘에 이르러 술로서 사변 대체에 실패하고 또 부의 기생에게 미혹되어 술에 취해 기생집에 엎어져 있었다. 한창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기생이 그를 끌어당겨 일으켰다. 이완은 즉시 부에 올라가 부를 울려 군사를 모이게 하였으나 적이 이미 돌입하여 그를 쏘자 탄환에 맞아 죽었다. 요컨대 이완이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적의 침입을 받아 탄환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용만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1644년에 평안감사 구봉서가 의주부를 방문해가지고 정묘호란 때 전사자를 재앙하는데 그 충문에 이렇게 씁니다. 날이 밝으니 성문이 반쯤이나 열렸으며 장군은 바둑을 두다가 성 밖의 변고를 깨닫지도 못했고 성 안에 가득한 군사와 백성들이 한꺼번에 어육이 되었다. 즉 이완이 바둑을 두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준파당 일월록의 저자 이성령은 국조편연에 앞서 기생에게 미혹당한 내용에 덧붙여서 이완이 미혹당한 기생의 이름을 기린이라 특정합니다. 그리고 탄환이 아닌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또 기록을 합니다. 1765년경의 저서로 보이는 여지도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부윤 이완이 창성부사의 경보를 받아보고도 도리어 모도독이 나를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주색에 깊이 빠져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군병들 열시키 마음이 흩어졌다. 본월 14일 청명이 청나라 군사가 밤을 타고 서쪽 성을 넘었다. 서로 싸우고 죽이며 들어왔으나 성곽길을 지키는 군졸들은 깊이 잠들어 적이 이미 성에 가득 찬 것을 깨닫지 못했다. 경포수들이 포창고개에 의지하여 일제히 화전과 조총을 발사하니 청병은 죽은 자가 많아지자 조금 물러나서 혹은 길거리의 집에 숨고 혹은 서문으로 나갔다. 이완은 중령고개에 올라가 적의 세력이 대단한 것을 보고 겁을 내어 화약고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질러 죽었다. 요컨대 이완이 적을 겁내 화약고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질러 죽었다는 새로운 내용이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 부록 2는 이러한 의롭지 못한 죽음 상황을 문헌을 집성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반된 문헌 기술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요점을 세 가지로 일단 잡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완이 삶아 죽임을 당했다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완을 후금군이 철천지 원수로 여겼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많은 문헌을 뒤져봐도 이완이 후금에게 이렇게 철천지 원수를 졌다는 그런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록을 봐야죠. 모든 전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후금 청태종 실록에 보니까 거기에는 살부윤 이완, 그냥 이완을 단순히 죽였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삶아 죽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이완의 처지가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묘호란이 발발하기 6개월 전인 1626년 윤 6월에 조선 정부는 모문용 휴앗 장수로부터 모문용의 반란 계획을 입수를 합니다. 조정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정은 비밀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남방의 군사 5,000명을 평안도 지역에 보내서 대비합니다. 이완도 이러한 사실을 비밀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완은 후금보다 모문용의 의주 침범을 더 염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고민을 하고 힘들었는지 이로써 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종원 일기에 나옵니다. 이에 앞서 이완은 마을에서 행패 부린 모문용군의 장관 주발씨 등에 곤장을 친 일이 있었는데 또 약탈을 제지하던 의주부의 군사들을 죽이고 상처낸 모문용군의 천총이하 21명을 포박해서 구금시킨 일 등으로 인해 그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심지어 이완은 모문용군이 몹시 미워하여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문용은 이완을 제거하고자 인조에게 변방 관리의 모방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는 서신 공문을 2차례나 보냅니다. 이렇게 이완을 모함을 해요. 특히 모문용은 가짜로 중국 조정에 경문을 만들어서 후금에 보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격렬한 것이었어요. 즉 후금을 이용해서 이완을 죽이려는 이간책까지 폈습니다. 이토록 이완과 모문용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완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너무너무 모문용군의 행패가 심하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악화됐던 겁니다. 또 이완과 관련해서 안 좋은 또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당시 사관원 정원으로 있던 신달도가 가도의 모문용에게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길거리에서 들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윤 이완이 평양 중군으로 있을 때 산호 이응립을 총애하여 기표관으로 삼았다. 의주부윤이 되자 또 그를 별영장에 임명하여 군무를 관장시켰다. 이응립은 방자한 생각과 거만하고 횡포하여 양반의 가오를 침범하여 포악하게 행동하였다. 한 집에 비록 10명의 장정이 있을지라도 모두 별대에 충원하였으며 군기가 모자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호주에게 곤장을 쳤기 때문에 인심이 떠들썩하여 모두 적을 끌어들여
시원하게 원한을 갚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신달도는 이완이 부하 한 명을 잘못 다스려 인심을 잃은 것이 그가 패배한 이유입니다 하면서 그의 이 가도봉사 문견록에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이완을 삶아서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참혹한 표현은 이완의 부하에게 곤욕을 당한 사람 또는 모문용군과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검토상. 이완이 기생집에서 술 취해 갑자기 적의 침입을 받아 탄환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의주부인 정도의 고급 관리라면 평소에 기생집에서 술자리를 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그날이 정묘호란이 발발한 1월 13일이었는지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이 평소에 자주 술을 마셨으므로 의뢰 이날도 그랬을 것으로 누군가 짐작하여 말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사가 정묘호란이 끝나고 8년 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조편년의 일설로 처음 나오는 것으로 보아 확신하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의주성 함락을 이렇게 이완이 기생집에서 술 취해 있다가 또는 바둑을 두다가 이렇게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의주성 함락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적절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보다는 당시 후금의 김하병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언제든 도강하여 기습 가능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고 또 특히 의주판관을 지낸 간첩 한윤의 정보 제공에 의한 후금군의 치밀한 공성수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완이 탐족활동 소홀로 경계에 실패한 책임까지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참혹한 표현들은 당시 견고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의주성이 적에게 손쉽게 함락되어 수많은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도륙당한 데 대한 분노 표출이자 희생양을 찾고 싶어하는 심리의 발로로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 이완이 병기고에 불을 지르고 종제 이신과 함께 분사하였다. 이 말은 근래에 이르러 통설이 되어가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묘호란 당시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덧붙여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었나? 평양감사 장계에 의주부인 이완이 불에 타 죽었다고 했어요. 김영의 계암일록에는 부인 이완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완 묘갈에는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불에 타 죽었다거나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기술은 2세기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1765년 발간된 여지도서에 이완이 적의 세력이 대단한 것을 눈으로 보고 겁을 내의 화약교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질러 죽였다라는, 즉 처음으로 화약고에 들어가 죽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완이 이렇게 화약고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질러 죽었다는 내용은 일성록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839년에 발간된 성행의 영영제 전집 속집에는 이완이 적에게 붙잡혀 굴복하지 않고 죽었으며 종제후는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종제라는 것은 이순신의 서자 이훈을 말합니다. 종제훈은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 종제훈과 관련해서는 1781년에 이완에게 시호를 요청하는 상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의 종제훈이 공이 의주부에 있을 때 공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09년 편자미상의 국조인물지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타납니다. 이완이 힘껏 싸워 적을 사살하였으나 엄지손가락에 갑자기 상처가 나서 마침내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종제훈과 함께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이처럼 이완과 종제 이신의 죽음 상황이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태종 실록을 뒤져보면은 부윤 이완을 그냥 죽였다고 했고, 또 안주 목사 김준과 평안명사 남이응은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침공해서 실제 전투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니까 어쩌면 우리 측 기록구보다 더 자세할 수가 있죠. 이로 미루어 보면 불에 뛰어들어 죽은 안주성 장수들의 사실이 혹시 이완의 죽음에도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문헌 기록들로 볼 때 이완이 살맞아 죽었는지,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적의 침입을 받아 탄환에 맞아 죽었는지, 바둑을 두다가 성에 함락되어 죽었는지, 화약고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질러 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전해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선 정부의 공식 견해, 곧 이완이 치열하게 싸우다 의롭게 죽었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완이 의주성 방어의 책임자로서 후금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의 기습을 당해 성이 함락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침공군의 월등한 군사력과 간첩을 이용한 그들의 치밀한 공성술을 고려해 본다면 이완이 후금군을 막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일주일 뒤에 요충지 안주성도 불과 하루 만에 함락된 것을 보면 이완만을 비난하기는 당시 서북 지역의 방비태세가 매우 허약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